그러니까 결론이 뭐로 됐어요? 일단 시장은 크게 안 건드린다. 여기에 일단 방점을 두고 공급 확대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정책이잖아요. 공급 확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동산에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예전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수요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정부가 손을 대서 시장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기의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용어죠. 엄밀히 보면요. 투기용 똘똘한 한 채, 투자용 똘똘한 한 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분명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자 수요층이 미래를 보고 부동산이 저평가됐을 때 미래의 장기 경기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산을 모아서 자기 집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올인해가지고 갭투기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문도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 가족 여러분. 한 달 만에 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업에서 한 15년, 강의 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족한 인사이트지만 최대한 아는 거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거래량은 어떠한가요? 환율이 진정세를 잠시 보였죠. 근데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을 게 100점 맞던 학생이 20점이 됐어요. 30점으로 올라왔어요. 성적이 올라간 거 맞죠? 맞지만 원래 성적이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아졌다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환율이 우리가 1150원, 2년 전만 해도 1150원 받습니다. 안정권을. 지금 1400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위기가 왔다 그랬다가 1400만 원대 후반이에요. 나아진 게 없어요, 별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이제 뭐 국채 나오기 시작하면 환율이 1200원 후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장담 못 하죠. 그건 너무 기대면 안 되고 금리 인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면 올리잖아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안 좋아진 수준이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택가격이 1억이라고 할 때 부담이 뭐 한 20이란 부담이 있었으면 갑자기 한 5로 주니까 여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영끌해가지고 쫙 갔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몇이에요? 2.75에서 내린다 해도 2.5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내려서 뭐 2.5까지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DSR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그대로 저는 갈 것 같아요. 큰일이 없는 한. 이거 안 가면 좀 제가 집값 오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간다라고 다 알고 있고 가면 2.5 더하기 1.5는 얼마예요? 4%예요, 여러분. 그럼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갭투기 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분은 차지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를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가 한번 풀고 나서 반짝이던 게 갑자기 그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했다고 왜 전국이 흔들리죠? 이상하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리딩하는 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럴까? 또 최근에 어떤 계엄 사태 이후에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나 어떤 트리거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진보 정권에서는 역대 상승해왔다. 이 논리가 약간 뭐랄까 정치,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그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보수 정권은 또 어땠어요? 그럼 다 내렸나요? 아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금리가 낮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집값도 낮을 때 오르기가 더 좋겠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져도. 자, 1억에 2%였어요. 근데 2억에 4%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억에 2%로 가잖아요. 그럼 1억일 때 2%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짜리가 2억이 됐는데 이게 4% 갔다 2% 내려오면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00만 원이 2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봤자 주택 가격이 예전보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반감 효과가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2030, 40들이 임장 활동 많이 다니는데 전 막차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뭘 다니기만 합니까? 빨리빨리 사면 되지 오를 건데 안 사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서울 거래량이 3월 달에 9천 건 찍었어요. 월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인데 2, 3천 대에서 기다가 오랜만에 2월에 4천 건 올라오고 5천 건 그리고 3월에 토지거래 붐으로 인해서 9천 건까지 갔어요. 가고 나서 그러면 암만 못해도 가던 배가 바람이 멈춰도 가던 관성이 있을 텐데 지금 5천으로 한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5월이거든요. 4월이 이제 반토막 날 것 같고 5월 지금 20 며칠 채 됐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달 한 달까지 거래량 합해야 되는데 통상 이 기간이면 그러니까 2달 동안 신고를 하니까 8주잖아요. 8주 중에 3주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한 45% 이상 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곱하기 한 1.5에서 2배가 그 다음 달에 거래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9천 건 나올 때 그때 3,500건인가 했어요. 이 즈음에. 그럼 지금도 3,500 가야 되잖아요. 서울 거래량이 지금 저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요. 212건입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잘해야 1,000에서 2,000건으로 주저앉을 것 같아요. 5월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책 자금도 풀렸다는데 왜 안 사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금리가 조금 낮아졌어도 극복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7월이 되면은 지금 더 금리가 올라가서 계산되니까 살려면 지금 사겠죠. 그래서 5월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5월에 이미 모든 거품이 약간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게 바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많이 조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정책 금리가 조금 작동을 해가지고 요즘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년부터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천 같은 데는 반값 수준이고 이러니까 살만하잖아요. 말씀드린 정책 금리를 활용한 분들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거래가 좀 받쳐주고 있어요. 지방이나 광역시는. 그래서 약간 온기가 시작됐고 서울 수도권은 반대로 이제 냉기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지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이 변경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관망세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진보 정권이 잡으면 상승한다 그 논리잖아요.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가 저 축구 시합도 뭐 매번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정부가 출범인데 진보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보 정권이 그동안 됐을 때를 한번 더듬어 볼게요.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예요. 김대중 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IMF가 터지고 나서예요. 그러니 완전히 바닥 쳤다가 그러면 올라갈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활성화 정책을 필 거고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보수가 잡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노무현 정부는요. 노무현 정부 때 이 줄기를 타고 전 세계가 이 IMF를 끝나고 나서 좀 골드노믹스 시절에 이때가 2001년부터 한 8년 전까지 그 정도 8년 동안 다 전 세계가 호황일 때예요. 호황이니까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고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규제 정책을 썼죠. 써가지고 억지로 좀 낮추려고 했지만 2008년에 터졌잖아요. 8년에 터졌는데 그 뒤에 MB하고 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진보 정권이 잡았잖아요. 그럼 이때도 금리가 어떤가 볼까요? 이때도 금리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0.5고 박근혜 정부 때는 1.25에서 5였어요. 기준금리가. 지금의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고 보는 게 맞고 그 환경이 그 와중에 집값의 수준이 문재인 때는 좀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집값의 수준이 낮았고 노무현 때 이제 진보 정권을 보면 그때는 PIR 수준이가 한 8에서 9 정도였어요. 그 여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이럴 때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성장률도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틀린 환경이 있죠. 첫 번째 금리 수준,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의 수준도 훨씬 높고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DSR 또 쓴다 그러고 그럼 뭔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환경이. 거기다 경제 성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약간 변곡점으로 하향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모든 요건 중에서
좋은 요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번 시장을 거기에 맞춘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러면 근거가 약간 없는 건 이제 나왔고, 서울 아파트가 2010년, 11년 이때에도 한 130만 채밖에 안 됐어요. 130만 후반, 초반대.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지었잖아요. 지어서 170만 채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비중으로 따지면 130만에 40만이 넣으니까 30% 늘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정상적인 시장이면 거래량도 30%가 늘어야 되죠. 그때보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40%가 많이 났어요. 똑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 중에서 인구 감소부터 해서 많이 들어온 얘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예요. 특히 내수가 힘들고 상가 요새 좀 막 비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시기라서 단순하게 진보 정권이 잡아서 그렇게 됐다.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오류의 판단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집값이 싸면 사라 그러겠죠. 제가 적정하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면 누가 살까요? 투자하시는 분들만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비싸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제가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주택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21대 조기 대선 부동산 공약에서 모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 핵심으로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오르고는 있지만 서울 같은데. 그러면 PF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잘못되게 뭐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PF가 이제 터지잖아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조금씩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로 됐어요? 아, 일단 시장을 크게 안 건드린다. 여기에 일단 방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망고불변의 진리, 공급 확대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기는 요번에 뭐 부동산에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 예전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정부가 손을 대서 시장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대출을 늘려도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대출을 늘리면 또 내수가 줄잖아요.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면. 지금 내수가 문제고, 지금 양쪽으로 지금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서 위기죠,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밖에 할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나마 그것이 하향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시장의 PF 문제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면 상황도 안 좋으니까 상황이 진짜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크게 건드리지 않고 공급 확대에 좀 방점을 찍고 이것도 좀 말로만 안 하고 좀 실행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양당 후보가 다 270만 원 떠들었잖아요. 정말 그때 나오자마자 제가 이 거짓말 그냥 이 거짓말이 산타클로스다 이거 좀 믿지 말아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불가능한 거 이제 지금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함부로 얘기 안 해야겠다는 정치인들의 어떤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없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건드리잖아요. 시장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그러면 하향 안정화가 갈 수 있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양당 후보가 아는 거죠. 이 기조에 맞춰서 여러분도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세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의 씨가 말랐다는 말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전세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거 완전히 기레기 뉴스인데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 단어에서 볼까요?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 전세 공급이 위축됐나요? 수요가 위축되죠. 그래서 전세 대출 이자가 부담되니까. 여기부터 이게 워딩이 잘못됐고 또 수도권 전세 시장 또다시 긴장 국면. 월세로 시선 돌리는 수요자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돌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놓고 하긴 뭐하지만 기러기성 기사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 전세 시장이 오른다고 하는데 자, 서초구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뉴스 안 나오죠? 서초구 전세 가격 지금 5월 내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일대 전세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생겼어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여기 고금리 부담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써요, 기사를?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앞다리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믿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선호, 신축 주택, 아파트 이쪽은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배웠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젊은이나 신혼부부들 뿐이 아니고 기성세대들도 이제 깨끗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파트에 막 20, 30년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까지 겹치니까 신축 대단지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다가 조금 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한정되는 거지 나머지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또 혼동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지 마시기 바라고,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들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예요. 지금 전세 가격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노원구 계속 뭐 몇 달째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같이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속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진정한 기레기가 아니라 기자님들이면 노원구는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동대문구는 입주 물량이 요번에 몇천 세대가 들어와서 전세 가격이 인력씩 다운되고 이런 거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더 좋은 기자면 어떻게 돼요? 어떤 지역들은 단지를 갖다가 공인중개사 일부 압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을 하고 분여회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안 낮추고 버티고 있다. 이것이 팩트거든요.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공인중개사분 제 말 거짓말로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좀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뉴스는 약간 기레기성 성격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정부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일단 발표가 나왔죠. 며칠 전에 나왔죠. 금융위에서. 일단 서울 수도권은 그대로 1.5% 정하고, 지방이나 광역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아직 계속 횡보하고 좀 하방 쪽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차등해서 그거에 한 반 0.75나 뭐 1.2 요 수준에서 좀 낮춰서 적용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방은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2.75에다가 1%만 돼도 3.75인데 기준이, 그러면 4%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가격도 올라 있잖아요. 물론 지방 광역시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온기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많이 내려간대.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분간하시고, 그래서 또 DSR 규제뿐이 아니라 은행 자체에서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금리 인하할 때 하는 총재가 작년 9월 11월 인하할 때요. 이렇게 표현했죠.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가지면 2월 7일 날인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년 안에 80% 줄이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거 10%, 90에서 80% 줄이면요. 부동산 가격은 100에서 85나 이 정도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며 볼륨에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 이런 제도들이 좀 안정화되고, 전세시장도 말씀 주셨는데 전세시장은 약간 예외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자 부담이 좀 줄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역전세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3년에. 그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세 대출 받는 분들도 예전하고 다르게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에, 아니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을 90% 10% 다운 시켰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뭐 3억짜리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데 예전에는 보증보험 한도가 90%니까 3, 9, 27, 2억 7천이 됐잖아요. 여기에 100% 해주니까 2억 7천을 보증을 서줬는데, 예전에 한번 낮춰가지고 90으로 낮춘 건데 막 계산하고 한 번 더 낮춘 거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2, 3천대로 줄어요. 이게 뭐냐? 전세 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세를 들어갈 때 비싼 것보다는 좀 더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방용이 되겠죠. 이거는
전세 대출이 준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가 싸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 가격을 유지한 건데 그 수요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전세 물량이 공급이 나오니까 가격 하락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혹자는 뭐 하방 뭐 전세 지옥 온다 그러는데 지옥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하방 압력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라면 지금 뭐 정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여러분 정책이 좌우합니다. 대부분. 암만 제가 예측을 했자 그냥 놔두면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딴 정책을 던지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갖다 1%로 해가지고 10년 쓰게 하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겠죠. 역으로 대출 이자를 갖다 지금 3% 4%짜리인데 6%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 그냥 내려갑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한데 금리가 놓고 놓는 게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산업 파트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분들이 버텨 못 버텨요. 지금도 빚이 많은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 생태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조절하면서 하는 게 정책 당국이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금리 인하에 다 의미 없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 금리는 인하하는데 DSR을 1.5% 스트레스를 넣으니까 4%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같은 게 터지면 답이 없죠. 더 센 게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죠. 비가 막으면 우산을 쓰면 되는데 태풍이 오면 우산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우산으로 버틸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전. 트럼프발 그 혼동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참으셨다가 가시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서 혼란을 빚었다가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적극적인 하락까지는 아니고요. 세종시는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 세종시 이전 걸로 빼고 별도로 하고 서울은 지금 딱 정체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이 가격에 못 팔겠고 사는 사람은 이 가격 그새 많이 올랐잖아요. 이 가격은 내가 못 사겠다.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꺾여야 될까요?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있다라면 사는 사람이 꺾이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앞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서울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해서 서울은 달라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의 경매가 나오면 안 되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지만 기레기성 이 기사들이 만약에 한 6개월만 조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장 그냥 조용해질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상승과 여러 가지 액션을 하고 있지만 그게 상승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 것이고 이 하향 조정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호지역, 새 아파트 이것 때문에 좀 가격을 뭐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이제 저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갔던 분들이 여러분 매수 심리라고 있어요. KB에. 매수 심리가 비슷해요. 저 3, 4월 달하고 5월 달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냐? 똑같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러 왔다가 예전에 쓰고 갔는데 지금은 안 쓰고 간답니다.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관망이 좀 많아지고 있다. 거래는 안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왜 안 써요?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은 됐죠?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모든 아파트가 토어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지역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과거 고점보다 20에서 30% 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20, 30%가 아니라 40% 빠질 때도 맞습니다. 그런 현상은 외가 아니라 워낙 거품이 있던 거죠. 거품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노원, 도봉 이쪽은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축이 많고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걸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좀 공부하시면 똑같은 땅에 조합원이 많으면 아파트를 100개를 지어서 만약에 20개는 팔아서 그 돈으로 건축비를 메꾸면 자기 집을 돈 안 들여도 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만약에 200집이 있으면
200개를 다 먼저 가져야 되니까 바깥에 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건축비를 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상계주공 5단지도 일단 스톱을 했잖아요. 잘 가다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분양가가 높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또 되겠죠. 근데 어떤 생활 트렌드 패턴 또 정부의 기득권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강북을 좀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뭐 용인에서 서울고속도로 뚫리듯이 강북 어느 지점에서 뭐 강남 센터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진짜 15분, 20분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다시. 그러니까 이건 정책의 문제인데 일단은 너무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은 저평가됐습니다. 똑같은 서울에서 거리를 따져볼 때 시청을 중심으로. 근데 그 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강남으로 옮기다 보니까 뭐 지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멀수록 물류 비용이 드니까 땅값이 더 싼 건데 그런 이론을 하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청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중심이 약간 강남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소외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리가 뭐 몇십 킬로 안 되잖아요. 15km, 20km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차로 20km 몇 분이면 가요? 시속 100km면 1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리더가 그런 걸 하나 놨다고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듯이 놓을 수 마음만 있으면 놓겠죠? 근데 그 경제 효용성이 충분히 강북 지역 말씀하신 뭐 노도강 이쪽 지역에 인프라를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니까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기업체들이 갔을 때 뭐 법인세 뭐 10년간 뭐 50% 감면 이러면 판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 요인들도 많고 그리고 강남은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계획 도시다 보니까 좀 빠듯한 느낌이 들고 강북은 이제 예전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빠듯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니까 조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 2030들은 모르시겠지만 상계동하고요. 이쪽 강남의 주거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그 당시에는 할 때 비슷했어요. 분당 뭐 이런 데 다. 그러니까 조금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거죠. 정책의 기득권들이 강남을 너무 개발시키다 보니까. 원래는 국가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갔지만 지금 이게 국가를 버리고 자기들만 도는 어떤 중심이 되어버려서 이게 이제 리더나 지도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면 이제 좀 그쪽도 좀 균형을 좀 맞추게 되면 그럼 강남 여기가 만약에 조금 올랐는데 새 아파트 분위기다. 근데 강남 너무 비싼데 해서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체 수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키 맞추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살짝 올라오고 살짝 내려오면 맞춰야 되겠죠. 그런 정치하신 리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이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철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부담되고 내가 뭐 투자 뛰고 이자 부담 이거 힘들고 그냥 솔로로 혼자 잘 7년, 8년, 10년 살다가 나 10년 있다 결혼할 생각했다. 이러면은 지금 저평가 됐을 때 사셔가지고 편하게 사시면 10년 안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빌라 단독도 오래됐다고 모아타운 줘주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막 노후하다면 그거 놔주겠어요, 정부에서? 안 놔둡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투자의 관점을 보시면 또 색다른 또 어떤 장점,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똘똘한 한 채 현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이나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집은 다 똘똘하게 잘 지었죠. 오래되면 당연히 낡아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다 똘똘합니다. 어디 있든.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투자, 투기의 개념이잖아요. 자본시장 차익의 개념. 그 개념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좀 잘못된 용어죠. 엄밀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용 똘똘한 한 채, 투자용 똘똘한 한 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로 대충 퉁치고 가는데 저는 엄밀히 보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분명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투자 수요층이 미래를 보고 부동산이 저평가됐을 때 미래의 장기 경기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산을 모아서 자기 집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올인해가지고 갭투기 하잖아요. 모니 게임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금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예전보다 좀 부실해졌죠. 그런데 강남 상구는 또 예외예요.
강남 3구는 정부가 규제를 갖다 대출 규제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뭐 대출이 한 70% 80%가 많은데 강남 아시겠지만 툭하면 부동산만 오르면 규제에서 대출을 줄이거든요. 한 50% 60%대로.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돈이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분도 생겼고 아니면 뭐가 있죠? 전세를 끼고 사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사두죠? 들어서 살려고?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전파라고 하십니다. 강남 전세파.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주고 내가 계속 사는 건 투자성 측면에서 별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시절이 이제 끝물이에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갔고 쉬었다가 할 타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애물단지 한 채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어떨 때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러나 자기 돈 갖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분은 문제가 없을까? 있죠. 왜? 이 30억을 여기다 안 받고 그냥 월세 500만 원, 월세 500이거든요. 수익률을 따지면 1.2%밖에 안 돼요. 그럼 은행에 두면 3%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월세 사고 여기서 1.8% 그게 더 똑똑하지 않나요? 주택가에 내려오면 그때 사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황금 시절 손흥민도 에이징 커브 오잖아요. 이거는 안 올까요, 여러분? 저는 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일 때 미쳤다 그랬는데 그 미친 가격을 또 뚫어버렸으니 완전히 도는 거 아니에요. 돌았는데 안 돈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기레기님들이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마치 다 그걸 사는 것처럼.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에서 15년 부동산 하신 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웬일로 돈 많이 버셨는데 웬일로 전화 왔냐 그랬더니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다 보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헬료 땡땡을 팔았는데 잘 팔아가지고 20 뭐 몇 억에 팔았대요. 어이 축하드려요. 돈 잘 버셨네. 그랬더니 근데요 교수님 그거보다 자기는 낮은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집이 이 집에 비해서 더 헌 집인데 재건축 예정 집이래요. 그거 봤을 때가 팔려고 물건을 내놓는 게 3달 전인데 3달 만에 팔렸는데 이 집을 3달 전에 볼 때 12억이었대요. 근데 얘가 17억이 된 거예요. 재건축이 막 질린다 막 뉴스가 나오면서. 그게 갑자기 그러면 이 20억 남은 걸 가지고 세금 빼고 이렇게 하면 돈을 20억을 줬는데 그 12억이나 13억짜리 사고 세금하면 6, 7억 나오면 이걸로 이제 좀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이 15년 했다 그랬잖아요. 또 강남 바닥에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안 사냐? 계속 올라갈 거라며. 그랬더니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이 그 정도면 우리 젊은 층들이나 신혼부부나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사겠냐? 아니잖아요. 이미 나왔어요, 색깔을. 그러면 이미 모니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케인즈가 얘기했죠. 더 큰 바보 이런.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야 내가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야. 없으면 내가 물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몇 개는 두셔야 된다. 마냥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2022년도 기억나시잖아요. 거의 폭삭이었잖아요. 정부가 올인해서 지금 버틴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계속 올인할 수 있을까요? 왜? 올인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채는 늘어나고 내수는 줄고 나라가 진짜 절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꼭지에 왔잖아요. 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깨구리가 슬슬 삶아지면서 아시죠? 깨구리통에다 뜨거운 물을 확 삶으면 탁 튕겨서 사는데 서서히 이게 뜨거운 물이 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데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례들을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고평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좀 지방이나 광역시는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쫙 갔다가 다들 조정됐잖아요. 서울은 통평가요? 아까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똘똘한 한 채요? 투자해서 남을 거. 또 뒷사람이 안 사면 다른 한 채가 되겠죠. 애매모호한 한 채. 경매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